오는 9일이 러시아에서 전승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김정은의 불참으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대신 가게 됐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참석을 합니다. 과연 모스크바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은 우리 해군 고속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할 경우에 예고 없이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배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해군 쾌속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또 침범을 하면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북한의 주장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 NLL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은 사실상 이제 서해 경계선이죠. NLL이 있고 북한은 이제 1999년 2월에 서해 경계선을 따로 자기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NLL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다가 설정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4년에는 그들이 그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LL 바로 밑에 지점 정도에서 경비 개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 경고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그어놓은 NLL을 침범했다는 것인지, 네네. 자기들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은 경비 개선을 우리가 침범했다는 것인지 네네. 정확하지는 지금 않습니다만은 아마 경비 개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황금어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어선들도 지금 그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 조업권을 중국에게 팔았지 않느냐는 그런 좀 예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중국 어선들이 그 우리의 NLL을 침범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그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선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발표해 놓은 경비 개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NLL을 수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 설정해 놓은 경비 개선을 우리가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지 않는 그런 개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침범을 했다고 1000번 정도 그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해군이 자기들이 그어놓은 경비 개선을 침범했다고 1000번 정도 경고를 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쏘겠다. 근데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실상 해결되지 않으면은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은 그걸 노리고 NLL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꽃게가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를 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그 가두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중국 어선이 됐든 북한 어선, 북한의 NLL상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북한 인민군 소속의 그 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꽃게를 잡아서 그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이제 경비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자기들이 받는 돈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어업권을 넘겨줘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마음대로 어업을 하지 못하면은 그 비용이, 그러니까 북한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어선단 측에서 강하게 항의했을 수 있고, 둘째로는 자기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어업선이 제대로 우리 단속 때문에 제대로 어업을 하지 못해서 외화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역시 이제 정치군사적으로는 NLL을 계속 무력화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고를 발표한 곳이 서남 전선군 사령부라는 곳인데 어떤 곳인가요? 서남 전선군 사령부는 이제 2012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는 그쪽 지금 관할 지역이 4군단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천안함 폭침도 4군단에서 주도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2012년에,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2년 6월 달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인민군 서남군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구를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방위사령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경사를 수도방위사령부로 만들면은 북한이 평양방어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우리의 규모에 걸맞는 그런 사령부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40mm 방사포라든가 300mm 방사포, 최신의 그 방사포입니다만 이런 거라든가 MI6, MI7이라고 하는 이 헬리콥터, 공격용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지금 관장하면서 서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지금 사령부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서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고까지 했지만 우리 정부는 뭐 최근에 민간단체 대북 지원도 승인을 했고요. 또 6.15 공동선언 행사를 위한 남북 간의 민간단체 접촉도 승인을 한 상황인데 북한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속내인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뭐 탐색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6.15 공동선언 뭐 15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또 광복 70주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께 그 기념하자 하고 남북한이 이제 접촉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 공동 발표문이 나왔는데 뭐 여기에 따르면 예정대로 이제 그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하게 되고 또 이 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우리 정부의 그런 좀 완화된 조치, 교류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일단 대화하는 쪽으로 또 교류 협력을 하는 쪽으로 북한도 뭐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대화의 손짓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도 남한과의 그 대화 또 교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완화된 조치 또 유연한 자세들을 보이는 데 대해서 뭐 밀고 당기는 일종의 그 협상 방식을 어떤 그 당분간 진행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그 교류 협력을 위한 그런 조치라는 것이 북쪽에서도 인정하고 또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화와 교류 협력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뭐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6.15 남북 공동행사도 함께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6.15 공동행사가 마지막으로 열린 게 2008년이었죠? 그렇습니다. 2008년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그 이후로는 사실 그 공동행사를 위한 접촉 자체도 우리 정부가 사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정부 전향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홍영표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뭔가 4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4월 24일경에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 독수리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뭔가 있을 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 이후로 쭉 지켜보니까 4월 4월 22일 날은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을 했었고, 5월 1일 날은 이제 남북교류 협력을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지자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뭐 북한은 항상 6.15 공동선언, 뭐 14선언 이런 것에 대해서 남한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새로운 것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번에도 신부 접촉을 이제 작년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선양에서 접촉이 있었고. 일단은 이제 공동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다만은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6.15 공동선언 행사를 서울에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광복 70주년 8.15 행사를 평양에서 할 것인지, 또는 서울에서 또는 남측에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대변인도 그랬으니까 남측 측에서 8.15 공동행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인데 만약에 지금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6.15 공동선언 행사는 15주년 행사는 남측에서 하고 8.15 행사, 70주년 행사는 만약에 북측에서 한다고 한다면 약간 지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8.15 행사를 대대적으로 좀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유 교수님도 그 회원인지는 그 멤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광복 70주년 그 기념 사업회인가요? 추진위원회가 그 올 1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크게 지금 이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15 행사는 남측에서 해야 된다. 남측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양에서는 아마 자기들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장소가 지금 합의가 안 된 채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거든요. 합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아주 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모처럼 굉장히 좋은 지금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실무적인 접촉을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런 장소를 이제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8.15 광복 70주년 행사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를 두고 또 기싸움의 단초가 되진 않을지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뭐 6.15 공동선언 15주년 행사는 이제 비교적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그 사안을 놓고 하는 것이고,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는 굉장히 많은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 또는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화, 역사, 스포츠 뭐 이런 모든 민간 교류 협력,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한 것을 보면 지금 8.15 광복 70주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서울이나 또는 기타 장소에서 뭐 북한 쪽 그 대표단이나 북한 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런 그 모처럼 합의된 이런 남북 간의 공동 행사가 그 자체로 이렇게 무산되거나 또 어떤 좌절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 또 일어나게 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8.15 행사를 물론 이 단체가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고 또 우리 정부도 이 8.15 70주년 기념 사업 추진회를 하면서 많은 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그 포괄적인 행사를 놓고 뭐 아마도 남북 간의 새로운 국면 그리고 이것을 보다 활성화된 국면으로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장소를 8.15는 모조리 북쪽에서 한다 이렇게 아마 단정 짓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그 장소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어떤 그 갈등의 요소라기보다는 그런 많은 사업들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해 놓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행사를 남북에서 분산해서 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좀 분위기를 풀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희호 여사께서 이제 이미 이제 초청도 받아놨고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뭐 백화원 초대소에 머무시는 그런 일정 그리고 아마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대단히 중요한 남북 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무진 간의 일정과 어떤 그 형식과 내용까지도 협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뭐 날씨도 좋고 또 건강도 지금 좋으시니까 또 남북 간의 이런 모처럼 대화의 물꼬가 트인 시점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남북 간의 어떤 그 보다 좀 진전된 형태의 교류 협력 또 신뢰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4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넘어가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3명 그리고 1명은 이제 그 우리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제 미국 영주권을 가진 그 학생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CNN과의 인터뷰를 허용한 것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북한을 불법적으로 입국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법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도 역시 이 문제를 이제 어떤 대화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억류되었던 또 그것이 우리 남쪽 정보기관의 어떤 첩자 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해서 굉장히 엄한 그 처벌을 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그 북미 간에 있었던 그런 그 인질, 억류 사태 해결하는 방식 이것이 2호 여사나 아니면 그 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실제로 우리 국민이 억류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적시자사를 통해서나 또는 뭐 제3국의 어떤 그 영사적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국 못지않게 또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대단히 경색돼 있고 또 남북 관계라는 그 특성 때문에 다른 국가들 국민들보다 이것이 좀 더 어려운 그런 그 국면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한 남북 간의 새로운 그 협력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문제 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러시아 전승 기념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국 김정은 대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김정은의 불참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평양을 비우기가 불안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원조를 요구했다거나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두시나요? 다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뭐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역시 이제 그 단독 회담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모처럼 해외 순방하는 첫 번째 네네.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애우를 좀 갖춰달라라든가 뭔가 조금 그 최고 지도자가 처음 순방하기 때문에 위신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다만 위신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겠죠. 그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것도 뭐 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북한이 요청했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푸틴이 시간을 따로 내서 단독회담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더군다나 또 신변 안전 보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북한 쪽에서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한다 안 한다 이런 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는데 러시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그 신호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또는 일종의 그 협상을 했다면 논의됐던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뭐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내용들을 이제 러시아가 뭐 확약해주지 못한 부분 그리고 역시 신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러시아 방문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을 조금만 달면 예. 김정일 시대를 보게 되면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하든 러시아를 방문하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김정은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게 나온 적이 사전에 발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김정일이가 평양공항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어요, 사실. 예, 근데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가 평양공항에 도착을 하고 트랩을 내려오는 그 순간에 뭐 환호 소리가 나고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자기들이 최고 존엄의 어떤 신변 안전 보장, 이 동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인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는 올 1월 달부터 뭐 러시아에서 계속 흘렸거든요. 간다,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흘려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고 그 정도로 노출이 된 상태였어요. 동선이 노출된 네네. 상태. 그런 상태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판단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쪽에서는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특사 자격으로 파견이 됐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좀 자연스럽게 조우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물론 보시나요?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게 되면 뭐 인사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논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김정은이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이 가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뭔가 좀 더 시간을 내서 특별히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저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겠지만 굳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뭐 본격적인 또는 의미 있는 어떤 대화를 나누기에는 뭐 적절한 그런 기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뭐 특별한 미션을 받고 가서 꼭 김영남을 만나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 뭐 구두 메시지라도 뭐 그런 것이 아니나 한에는 그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뭐 그 일종의 뭐 특명이랄까 그런 뭐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의례적인 뭐 악수나 인사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의미 있는 어떤 대화라든가 접촉은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박사 그리고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